범죄가 뭐냐? 네, 조금 전에 읽은 거 간단하게 줄이면 구순 요건 해당성이 인정되고 그 다음에 위법하고 그 다음에 책임 요 순서대로입니다. 하나 둘 셋 요 세 개가 모두 인정돼야지만 범죄가 성립하니까 유죄가 되는 겁니다. 이 개념이 바로 벨링입니다. 예, 벨링의 네, 3단계 범죄 체계론입니다. 예, 물론 우리가 헌법 공부하다가 사람 이름을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예, 헌법 학이 아니니까. 그래서 그냥 범죄라고 하는 것은 3단계다. 구속권의 당성, 그 다음에 위법성, 책임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뭘 공부하게 되느냐? 뭐 이 세 가지가 인정되어야지만 범죄가 성립하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럼 먼저 이 구속 요건의 당성이 뭐냐? 네, 보겠습니다. 만약 이런 경우겠죠. 네, 영심이가 자기 남편 어립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하는 거잖아요. 남편이 마시는 먹는 국에 보고독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마시고 사망합니다. 그러면 이 영심이에게 살인죄가 성립하겠는가? 네, 살인죄는 네, 250조 1항입니다. 사람을 살해한 자, 사형, 무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그러면 요건 형벌이고 앞에는 요거 있죠. 사람을 살해한 자, 요런 것을 살인죄의 구성요건이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남편, 어른, 사람 맞죠? 죽여서 해한 건 맞습니다. 살해라는 결과가 발생하는 행위를 한 자 맞죠? 이게 전부 다 O가 되잖아요. 이런 건 구성 요건의 모든 요소가 충족이 된다. 이런 것을 앞으로 기수다. 이미 기자 이루다 수자입니다. 이미 다 이뤘다. 이 말은 구성 요건의 모든 요소가 충족이 된다. 그러면 영심이는 살인죄의 구성 요건의 해당성이 인정됩니다. 그리고 구성 요건의 해당성이 인정된다. 이런 너는 위법한 행위를 했다라고 추정됩니다. 위법한 행위를 했다라고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추정이 됩니다. 이런 것을 좀 고급지게 표현하자면 구성 요건의 징표적 기능입니다. 이런 것을 다른 말로는 구성 요건의 징표적 기능이다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구성 요건의 해당성이 인정되었다는 것은 이런 너는 위법한 행위를 했다라고 위법성이 징표가 되는 겁니다. 위법하다는 행위를 했다는 게 표상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구속의 해당성, 위법성 이게 인정된다 하더라도 아직 범죄가 성립한 건 아닙니다. 나머지가 더 남아있죠. 그러면 책임 책임을 앞으로 이제 비난 가능성이다라고 공부를 하게 됩니다. 왜냐면 구속의 해당성, 위법성, 즉 앞으로 공부할 이게 불법입니다. 불법한 행위를 했으니 비난받아 마땅하죠.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을 살해하다니 비난받을 만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 책임이 됩니다. 그러면 범죄가 성립하니까 유죄 판결을 받게 됩니다. 이후에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이런 것을 공부하는 겁니다. 구속 요건 해당성은 인정되지만 위법하다는 추정은 깨어지고 위법성이 조각되고 무죄 판결 받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공부할 정당방위가 되는 겁니다. 정당방위와 같은 위법성 조각 사유가 있으면 위법하지 않고 적법한, 즉 정당화됩니다. 또 뭘 보느냐? 구속의 해당성, 위법성까지는 인정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책임이
조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심신상실자입니다. 그것도 정신분열증으로 바로 사물에 대한 변별 능력, 즉 판단 능력 또는 의사결정 능력, 즉 핵 및 통제 능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책임 능력이 없으니까 책임이 조각되어 무죄가 될 수 있다. 이런 것을 앞으로 구소정권에서 그 다음에 위법성에서 그리고 책임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범죄의 이것은 뭐 기본 중에 기본이고 그 다음 제2항입니다. 범죄 승인 요건, 처벌 조건, 소추 조건입니다. 승인 요건, 처벌 조건, 소추 조건. 그래서 이걸 순서대로 한번 나열을 해보면 네, 요게 승인 요건입니다. 그래서 뭐 순서대로 나열하면 먼저 범죄 승인 요건입니다. 구성권의 당성, 위법성, 책임. 이게 범죄의 승인 요건입니다. 범죄가 성립하고 난 다음에 이 범죄 승인 요건은 모든 범죄에 다 요구됩니다. 모든 범죄에. 그러나 요 뒤에 있는 거죠. 처벌 조건이나 소추 조건은 모든 범죄에 대해서 다 요구되는 게 아니고 일정한 범죄에 대해서만 요구됩니다. 그래서 승인 요건이고 그 다음에 처벌 조건, 그 다음에 형사 소추하기 위한 소추 조건, 이렇게 시간적으로 나열됩니다. 이건 모든 범죄, 이 두 가지는 뭐 특정한 범죄에 대해서만 요구됩니다. 그러면 처벌 조건이 뭐냐? 지금 이걸 깊게 공부하는 건 아니고 그 네모 2번이죠. 처벌 조건 의의보입니다. 범죄의 처벌 조건이란 형벌권의 발생을 좌우하는 실제 법적 조건으로 일단 성립한 범죄의 가벌성을 좌우하는 조건인데 그 밑에는 표 있죠. 표를 뭐 외울 필요는 없고 객관적 처벌 조건은 나중에 사전술에 재공부할 때 볼 일이 있고 그 밑에 인적 처벌 조각서입니다. 이 말은 범죄가 성립했지만 그 이후에 인적 관계의 특수성으로 말미암아 처벌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인적 처벌 조각서이고 그 오른쪽 칸에 살짝 밑줄만 한번 꽂습니다. 친족 상도례가 있죠. 친족 상도례 328조 1항입니다. 이건 이제 재산죄에서 보게 됩니다. 지금은 가볍게 한번 들어두는 겁니다. 만약에 아들이 아버지 지갑에서 현금 20만 원을 훔칩니다. 그러면 타인 재물을 절취한 자 맞고 특별히 위법성이나 책임을 조각할 사정 없습니다. 절도죄는 성립합니다. 근데 그 이후로 처벌 조건 친족 상도례가 적용됩니다. 여기 대해서 만약에 친족 상도례 요건 뭐 재산죄에서 보겠지만 상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씁니다. 이 상이 상대방 상자도 되지만 사이 상자도 됩니다. 그런 돈은 훔칠 도자입니다. 그러면 한자적으로는 친족 사이에서 친족 사이에서 물건을 훔쳤을 때의 특례입니다. 아들이 아버지 지갑에서 돈을 훔쳤잖아요. 아들하고 아버지는 직계 혈족 관계에 있으니까 혈족입니다. 혈족이니만큼 친족입니다. 그러면 친족 상도례가 적용되니까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절도죄로. 그러면 우리가 한번 예상해 볼까요? 절도죄는 성립했지만 이후에 처벌 조건을 구비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무슨 판결할까요? 1번 무죄 판결. 아니다. 2번 형면세 판결. 대충 감이 오죠. 무죄 판결은 아니잖아요. 범죄가 성립했으니 범죄가 있는 거고 그러면 유죄입니다. 다만 범인하고 피해자가 친족 관계에 있으니까 처벌 조건을 구비하지 못했죠. 처벌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형면세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여러분들은 이 친족 상도례 328조 1항을 직배, 동동배, 형면제, 직계 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 가족 또는 그 배우자의 범죄는 형을 면제한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가볍게 부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벌 조건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더라.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소추 조건 맨 밑에 봅니다. 네모 3번 의 소추 조건이란 범죄가 성립하고 형벌권이 발생된 경우 그 범죄를 형사 소추하기 위하여
소추라고 하는 것은 소가 재판해 달라는 거잖아요. 추는 추행을 해나가는 겁니다. 예, 추행, 계속적으로 뭐 나쁜 추행 그런 게 아니고 계속 행하여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소송으로 이어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조건을 말합니다. 친고죄입니다. 친고죄에서 피해자가 친히 저놈 좀 처벌해 주세요 라고 고소해야지만 이 고소를 토대로 검사가 공소 제기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친고죄라면 적법 유효한 고소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반의사 불벌죄, 한자적인 표현이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벌할 수 없는 죄입니다. 이게 반의사 불벌, 벌할 수 없는 죄입니다. 처벌 불원의 의사가 없을 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없어야지만 형사소추할 수 있잖아요. 물론 친고죄에서 언제까지 고소할 수 있고 고소권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고소했다가 언제까지 취소할 수 있는지, 그리고 취소를 하게 되면 뭐 공소기각 판결을 하는지, 그리고 반의사 불벌죄도 언제까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이런 의사표시를 하는지, 이런 것은 전부 다 소송법상의 문제니까 형사소송법 공부할 때 보시게 됩니다. 지금은 우리 형법 공부할 때는 일단 형사소송법 공부를 위해서라도 어떠한 범죄가 친고죄고 어떤 범죄가 반의사 불벌죄인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41페이지 오른쪽 맨 위에 표가 있죠. 그렇죠? 형법상의 친고죄가 반의사 불벌죄 이렇게 되어 있고 밑에 별표 됩니다. 네, 이건 반드시 알고 있으면 됩니다. 우리 형법상의 친고죄와 반의사 불벌죄를 모두 모아둔 겁니다. 예, 두 문자 먼저 봅니다. 친모 비사업 반명과 존속 폭행 협박 외출 요리 되죠. 네, 일단 요걸 먼저 외워두는 겁니다. 앞으로 요리 표현하겠습니다. 친모 비사업 반명과 존속 폭행 협박 외출입니다. 두 문자 내용을 이렇게 외워두면 됩니다. 친모, 우리 어머니가 빗자루를 만들어 파는 사업을 하다가 동업자하고 분쟁이 발생합니다. 너무 화가 난 나머지 한 명도 아니고 반명입니다. 반명. 반명입니다. 반명. 반명하고 존속을 폭행 협박하고 문을 쾅 닫고 외출을 써나갑니다. 요겁니다. 이건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물론 오늘 다 외우라 그건 아니고 두 문자라도 외워둡시다. 두 문자. 그리고 나머지는 앞으로 공부하다가 외워질 겁니다. 형법 강론에서 해당 파트마다 보게 되니까 친고죄로서는 그 표에서 왼쪽 모욕죄, 비밀침해죄, 사사명예훼손죄, 그리고 업무상 비밀누설죄, 그리고 반의사 불벌죄로서는 명예훼손죄, 과실치상죄, 그리고 폭행죄, 협박죄, 그리고 존속폭행죄, 존속협박죄입니다. 그리고 외출할 때 외는 그 표에서 외국 땡땡죄입니다. 이런 말이 있으면 됩니다. 외국 원수, 외국 사들에 대한 폭행, 협박, 모욕, 명예훼손죄, 그리고 외국 국기구장 모독죄, 외국 땡땡죄는 그 외국 정부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제기할 수 없도록 반의사 불벌죄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입니다. 일단 두 문자로도 외워둡시다. 네, 그래야지만 나중에 형사소송법 공부할 때 상해죄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닌데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다. 그렇죠. 뭐 이런 걸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예, 꼭 알고 있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제3항 범죄 종류입니다. 예, 지금부터 보는 것도 이걸 뭔가 외우고 바로 출제된다 그런 것보다는 이 개념을 좀 알고 이해를 하는 정도면 됩니다. 이해를 하고 있으면 됩니다. 표를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보겠습니다. 네모 1번 결과범과 거동범. 범죄는 구성요건상 결과 발생을 요건으로 하는지에 따라 결과범과 거동범으로 나뉩니다. 그러면 그 결과범 그 밑에 얘도 있지만 칠판 통해서 같이 봅니다. 상해죄를 공부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257조 1항에서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 7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여기에서
요 상해 이거 행위일까 아니면 결과일까? 이게 문제가 되고 여러분들은 현법간론에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상해라고 하는 것은 결과입니다. 신체의 완전성을 훼손하거나 생리적 기능의 장애를 초래하는 것. 이 생리적 기능의 장애에는 육체적 기능의 장애뿐만 아니라 정신적 기능의 장애도 포함되고 따라서 상당 시간 동안의 실신 그리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도 상해가 된다는 것을 공부합니다. 일단 상해는 행위가 아니고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상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상해라는 결과가 발생할 것이 요구되고 있죠. 상해가 발생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런 것을 결과범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과범이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그 표에서 오른쪽 거동범을 봅니다. 거동범의 일정한 거동, 즉 행위만 가지고도 범죄가 성립하고 결과 발생을 필요로 하지 않는 범죄입니다. 즉 구성 요건을 딱 봤을 때 일정한 거동, 즉 행위만 있으면 기소되는 겁니다. 기수. 그럼 기수가 무슨 말이냐? 각주 맨 밑에 내려가서 7번 봅니다. 각주 7번 기수. 구성 요건의 모든 요소를 충족한 상태가 기수고 가로 안에 기는 이미 기자, 수는 이루다 숫자입니다. 그럼 한자적으로는 이미 다 이루다 이건데 우리 현법상으로는 구성 요건의 모든 요소가 충족된 상태를 얘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러면 거동범의 대표적인 것이 그 표에서 주거침입죄입니다. 주거침입죄가 있고 각주 6번 내로서입니다. 319조 1항 사람의 주건 선한점에 침입한 자 3년이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요거 319조 1항에서 사람의 주건 선한 점에 침입한 자 3년 이하 징역입니다. 그러면 주거 침입죄가 결과범일까 거동범일까? 바로 침입이죠. 침입. 요거 행위일까 결과일까?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 말 그대로 거주자 등의 의사에 반하여 침범하여 들어가는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행위를 얘기하는 겁니다. 침입은. 그러면 주거 침입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주거에 침입만 하면 되잖아요. 그럼 기수입니다. 일정한 결과 발생을 구성 요건에서는 요구하고 있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을 거동범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과범이 아니고 거동범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미 어느 정도 공부했다. 그러면 지금 제가 하는 말을 알아들을 겁니다. 그럼 만약에 주거 침입죄를 거동범이 아니고 결과범으로 규정을 해보라. 그럼 이렇게 하면 됩니다. 사람의 죽은 선한 점에 침입하여 사실상의 평온을 해한 자, 사실상의 평온을 해한다. 어떤 결과를 규정하게 되면 주거 침입죄는 결과범이 될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침입만 해도 기소니까 구성 요건에서는 결과를 요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게 거동범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개념만 살짝 듣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넘어갑니다. 이제 42페이지의 침해범과 위헌범. 이 개념을 앞으로 특히 위헌범 아주 많이 쓰게 될 겁니다. 각 현법간론에서 각각의 범죄를 공부할 때. 그러면 먼저 내용 봅니다. 네모 2번에 범죄는 법익, 즉 법익에 대한 보호 정도에 따라 침해범과 위헌범 또는 위태범으로 나뉩니다. 법익이 무슨 말인지는 말씀드렸죠. 법률 규정에 의하여 보호되는 이익, 즉 살인죄의 보호법익은 생명이고 앞으로 공부할 강간죄, 강제추행죄의 보호법익은 성적 자유 또는 성적 자기 결정권을 보호하는 겁니다. 그러면 법익에 대한 보호 정도에 따라 침해범과 위헌범으로 나뉘는데 밑에 표에서 침해범 봅니다. 법익에 대한 현실적 침해가 있어야지만 기소되는 겁니다. 현실적이란 말은 실제로 이렇게 바꾸어서 일하면 좋습니다. 즉 법익을 실제로 침해해야지만 기소되는 겁니다. 대표적인 게 살인죄입니다. 살인죄. 예를 들어서 영심이가 자기 남편을 살해하기 위해서 보고 독을 먹였습니다. 근데 남편이 죽을 줄 알았는데 갑자기 욱 토해가지고 죽지 않고
살았네요. 그러면 영심이는 살인죄 기수입니까? 살인 미수죄입니까? 남편의 생명에 대한 위험만 발생시켰을 뿐이고 보호법이 남편의 생명을 침해하지 못했잖아요. 실제로. 그 다음에 이런 게 살인 미수죄입니다. 즉 살인죄가 침해범이 됩니다. 살인죄가 기소가 되기 위해서는 생명에 대한 위험 발생만 가지고는 모자라고 현실적인 침해, 즉 실제로 침해해야지만 기소되는 겁니다. 그 다음 밑에 위험범. 법익에 대한 위험 상태의 야기만 가지고도 기수로 되는 범죄입니다. 보호법익에 대해서 위험만 발생시켜도 기소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왜 위험범이라는 게 필요할까? 그게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편한 마음으로 들어둡니다. 명예훼손죄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명예훼손죄. 네, 현법 37조랑에서 공연이 사실을 즉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명예훼손죄의 구속입니다. 즉 공공연하게 사실을 즉시 드러내어 사실을 드러내어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되는데, 예를 들어서 춘봉이 자기가 다니는 회사 여비서한테 사랑을 고백했다가 비참하게 차입니다. 알고 보니까 이 여비서가 유부남인 사장하고 심각한 불륜관계에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하고 춘봉이가 인터넷입니다. 인터넷에 오후 1시에 그 여비서인 영심이가 유부남인 사장하고 심각한 불륜관계에 빠져 있다라고 글을 올립니다. 그리고 15분 지난 다음에 자진하여 그 글을 삭제를 해버립니다. 근데 문제는 그 15분 동안 그 사이트에 접속해가지고 그 명예훼손적인 글을 읽어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명예훼손죄가 성립할까 부정될까의 문제입니다. 보겠습니다. 인터넷에 글을 올려놨죠. 오후 1시에. 그러면 공공연하게 맞습니다.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 놓이게 되죠. 그 다음 사실 중에서도 사실 아니 진실한 사실과 허위 사실로 구분됩니다. 이런 것은 현법 간론에서 보겠죠. 다음 진실한 사실을 드러낸 건 맞습니다. 영심이가 심각한 불륜관계에 빠져 있는 것은 진실한 사실입니다. 그 다음 사람의 명예. 이 사실이 널리 알려지게 되면 뭐 영심이라는 그 여성이 가진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저하될 수 있겠죠. 사람의 명예하고 관계됩니다. 그 다음 문제는 이겁니다. 훼손. 이거 한번 잘 생각을 해봅니다. 1번 1시에서 1시 15분까지 글을 게시했고 그 사이에 그 또 누구도 그 글을 읽어본 사람이 없다. 따라서 영심이의 명예가 훼손되진 않았다. 그래서 이게 X니까 명예훼손죄는 기수가 될 수 없다. 이게 1번이고 아니다. 이상하다. 형법은 자기 책임 원칙 아닐까? 앞으로 이 말 많이 듣게 됩니다. 내가 처벌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의 직접적인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되고 다른 사람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내가 처벌되진 않는다. 이게 자기 책임 원칙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후 1시에 글을 올려놓게 되면 그 영심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위험은 이미 발생된 건 아닌가? 발생에 따라 보자. 훼손에 따라 보자. 왜냐면 그 15분 동안 어떤 사람이 봤는지 그거를 또는 보지 않았는지에 따라서 형사처벌이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 이런 것은 우연한 사정에 불과할 수 있다. 따라서 자기 책임 원칙에 비추어 인터넷에 오후 1시에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하게 되면 그때 그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는 위험은 발생된 것이니 훼손에 따라 보고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필요성은 있다. 답은 1번이겠습니까? 2번이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생각은? 네, 답은 2번입니다. 훼손에다가 보는 겁니다. 실제로 아무도 본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누가 봤는지 안 봤는지는 내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니까. 따라서 바로 이런 게 명예훼손죄가 침해범이 아니고 위헌범이 되는 겁니다. 실제로 그 피해 여성의 명예가 침해되는 것을 요하지는 않고 그 피해 여성의 명예에 대한 위헌 발생만 가지고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이런 게 위헌범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보겠습니다. 위헌범은 그 표에서 법익에 대한 위험 상태 야기만 가지고도 기소가 되는 범죄입니다. 그리고 밑에 추상적 위헌범, 구체적 위헌범 이렇게 나뉩니다. 물론 추상적 위헌범과 구체적 위헌범의 본격적인 구분 그리고 공부는 헌법 강론에서 방화죄 공부할 때 집중적으로 보게 됩니다. 지금은 개념이 무엇인지만 알면 됩니다. 각주 내려서 각주 8번 봅니다. 164조 현주건조물 방화죄입니다. 조문을 한번 쓱 읽어보면서 일단 방화죄는 공공의 안전을 보호 법익으로 하는 위헌범이 됩니다. 위헌범. 근데 위헌범인데 164조 쭉 읽어보다가 위헌이라는 글자가 있는지 없는지 한번 찾아봅니다. 164조. 어떤가요? 그렇죠. 지금 뭐 지하 채굴 시설을 불태운 자, 즉 소회한 자, 불태울 소자, 불태울 회자입니다. 옛날에는 이제 그 법 조문이 소회한 자, 불태울 소자에다가 불태울 회자 이렇게 되는데 너무 한자적인 표현이니까 국어로 이렇게 순화적으로 개소 표현이 바뀌고 있습니다. 소회 한자로 해도 되고 왜 판례에서는 옛날 문구들 막 쓰잖아요. 지금이 그 과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나와 있는 판례들은 소회 한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정작 이 법조문에서는 불태운 자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다소 지금 과도기고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기왕이면 이런 표현들을 좀 알아두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불태운 자, 즉 소외한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아무리 찾아봐도 위험이라는 글자는 안 보입니다. 그렇죠? 이런 게 위험범 중에서 위험이라는 글자가 안 보이잖아요. 구체적입니까? 추상적 위험범이 됩니까? 추상적 위험범이 되는 겁니다. 위험이라는 글자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그리고 각주 9번 딱 봅니다. 167조입니다. 일반 물건 방화죄. 불을 놓아 전 3조에 기재한 이외의 물건을 불태워 즉 소외하여 공공의 그 다음에 동그라미 됩니다. 위험. 공공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 위험이란 단어가 딱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그러면 이건 뭐가 된다는 겁니까? 위험범 중에서 위험이라는 글자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이런 게 구체적 위험범이 되는 겁니다. 구체적 위험범이 되는 겁니다. 바로 이해가 되었죠. 위험범인데 물론 아직까지 어떤 게 위험범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지만 일단 위험범 중에서 위험이란 글자가 안 보이면 추상적 위험범이 되고 위험이라는 두 글자가 직접 구체적으로 눈에 딱 보인다. 그러면 구체적 위험범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해를 하시나요? 7번 딱 봅니다. 조금 전에 명예훼손죄가 침해범이 아니고 위헌범이 된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 위헌범 중에서 구체적 위헌범일까요? 추상적 위헌범이 될까요? 알겠죠? 위헌이란 글자가 안 보입니다. 안 보이죠? 따라서 명예훼손죄는 추상적 위헌범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네모 3번. 네, 즉시범, 상태범, 계속범. 이것도 그 밑에 표도 있지만 그 표에 나와 있듯이 뭐 내란죄가 상태범이고 직무유기죄가 뭐 계속범이고 범인도피죄가 계속범이고 뭐 학대죄는 즉시범 내지 상태범이다. 이런 것을 지금 공부하자 아닙니다. 물론 아직 학대죄도 공부 안 했잖아요. 이런 거 어떤 범죄가 즉시범이고 계속범이고 상태범인지는 마무리 당해서 쭉 한꺼번에 정리합니다. 지금은 즉시범, 상태범, 계속범의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하면 됩니다. 맨 밑에는 그림 있죠. 그림 별표합니다. 앞으로 이 그림을 쓸 일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습하실 때 일일이 외우라 그게 아니고 앞으로 많이 쓰게 된다는 의미에서 미리 별표를 해드린 겁니다. 그러면 그 그림에서
왼쪽이죠. 왼쪽. 그 그림에서 왼쪽 부분 즉시범이나 상태범을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이렇게 기수, 즉 구순 요건의 모든 요소가 충족되면 기수가 되고 기수가 되자마자 바로 범죄가 종료되는 겁니다. 끝나는 겁니다. 이런 게 즉시범. 그리고 상태범.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대표적인 즉시범이 그냥 살인죄입니다. 뭐 이런 거 외워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춘봉이가 영심이의 목을 조릅니다. 목을 졸라가지고 영심이가 심장이 멎습니다. 맥박 종지설입니다. 맥박이 종국적으로 그칠 지자입니다. 맥박 종지. 심장이 멎었습니다. 그럼 그때 영심이는 사망한 겁니다. 그러면 사람을 살해한 자 맞죠? 그 즉시 살인죄는 종료되고 끝납니다. 그렇죠? 맞겠죠? 왜냐면 목을 졸라가지고 영심이 심장이 멎었습니다. 11시에, 오후 11시에, 11시 정각에. 그러면 이후에 5분 동안 계속 조르고 있습니다. 이건 살인죄가 아니잖아요. 왜? 이미 심장이 멎었을 때 오후 11시에 기소되고 끝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소되자마자 살인죄는 바로 끝나는 게 즉시범, 이런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 즉시범의 경우 기소되자마자 종료되니까 기소시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하게 됩니다. 보통은. 물론 예외적으로 살인죄는 이제 고의로 죽인 거니까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었죠. 네, 그래서 사람을 고의로 살해한 것은 공소시효 자체를 아예 없애버렸습니다. 언제라도 처벌 가능하도록. 뭐 그건 좀 예외적인 현상이고 일반적으로 기소되자마자 종료됩니다. 그러면 종료한 때로부터 공소시효가 계산하게 됩니다. 그 그림에서 조문 있죠. 형소부 252조입니다. 공소시효는 범죄 행위가 종료한 때로부터 계산합니다. 그리고 검사가 공소장을 제출했을 때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 즉 마감시간 지나서 공소장을 제출했다. 재판해 줍니까? 안 합니까? 재판해 주진 않죠. 확사 공범할 때 공소시효 완성되었다면 면소 판결입니다. 면소 판결. 그래서 범죄 행위가 언제 종료되었는지를 보는 겁니다. 이때부터 공소시효가 계산하게 되니까. 그리고 상태범. 상태범의 대표적인 것은 절도죄와 같은 대부분의 재산죄입니다. 이걸 왜 상태범이다라고 하느냐. 만약에 춘봉이가 학원 앞에 있는 오토바이, 배달 오토바이입니다. 키를 꽂아놓고 배달하러 갔네요. 춘봉이 이 오토바이를 훔치기 위해서 자리에 앉은 다음에 시동을 이렇게 돌려보다가 붕 겁니다. 시동을 거는 순간 타인 재물을 절취한 겁니다. 즉 점유자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배제하고 시동을 걸었으니까 자기의 사실상의 지배하에 옮겨놓는 절취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 절도죄는 기수입니다. 그때 절도죄는 끝납니다. 그때부터 바로 절도죄 공소시효가 진행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훔친 스쿠터를, 오토바이를 춘봉이가 이후에 석 달 동안 계속 타고 다닙니다. 이미 절도는 기소가 되고 끝났지만 이후에 석 달 동안, 3개월 동안 내 것인 양 계속 몰고 다니는 거잖아요. 이거 소유권 질서에 위배되는 위법한 상태가 기수 종료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거잖아요. 왜? 직이 아니잖아요. 훔쳐도 소유권을 취득하는 게 아닙니다. 춘봉이가. 그런데 내 것인 것처럼 계속 사용하고 돌아다니는 거잖아요. 그럼 이런 게 소유권 질서에 위배되는 위법 상태가 기수 종료 이후에도 계속되는 것이고, 마찬가지로 오토바이 주인도 그것을 철취당한 순간부터는 더 이상 이용할 수 없는 상태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걸 상태범이다라고 하고, 앞으로 재산죄 있죠. 재산죄를 공부할 때 재산죄는 대부분 상태범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처음 뭐 처시간에 이렇게 막 동그랗게 해가지고 미치겠다 이렇게 하지 말고 편안하게 들어두면 앞으로 계속 돌잖아요. 형법 공부하면서 강동 공부할 때 총동 공부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도움이 되고, 그 다음에 형사소송법 가지고 보고, 그 다음에 다시 뭐 이렇게 쭉 돌아서 보면
예, 서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처음에 뭔가 찝찝한 게 있다 하더라도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 너무 꼼꼼한 성격보다는 적당하게 타협하고 넘어가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말겠지 이런 생각으로. 왜? 지금 아무리 봐도 뭐 모르겠는데 억지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기본 지식이 없잖아요. 근데 계속 팝니다. 30분, 1시간 고민합니다. 예, 제가 봤을 때 시간 낭비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적당하게 이 정도면 됐다. 다음에 또 공부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타협하고 공부하는 게 그게 수험생입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학자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즉시범, 상태범 개념은 요런 거고 일단 그림으로 그리면 기소되자마자 바로 종료됩니다. 근데 그 그림에서 요런 게 있죠. 네, 공교방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도 뒤에서 공부하게 되겠지만 공동전범, 교사범, 방조범도 기수시까지만 그 성립이 가능합니다. 왜? 기소되자마자 끝나니까. 예, 공동전범 대충 알겠습니다. 춘봉이, 용팔이가 공동하여 최 사장을 살합니다. 그러면 춘봉이, 용팔이는 살인죄의 공동전범이 되고 그 다음 교는 교사범이 됩니다. 교사범. 교사범이다라고 하는 것은 예, 가르칠 교자에다가 입구자에다가 사수하는 겁니다. 범죄. 그러면 가르치고 사수하는 겁니다. 야, 춘봉아, 네 영심한테 차이잖아. 야, 네가 영심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영심이가 일 버리냐. 그리고 너 영심이가 다른 남자랑 뭐 결혼해가지고 신혼집 꾸리고 사는 거 너 참을 수 있어? 아니. 그러면 죽여버려. 죽여가지고 급속냉동시켜. 너희 배나. 그러면 50년 동안 영심이는 너의 여인이 되는 거 아니냐. 맞네. 하고 이후에 실행차소로 나가서 영심이를 살해해버립니다. 그러면 춘봉이는 살인죄입니다. 용팔이는 뭐가 될까요? 춘봉이는 원래 사람을 살해할 생각이 없었는데 용팔이가 꼬드긴 거잖아요. 살해라고 죽이라고 가르치고 사주했죠. 그러면 용팔이는 살인죄의 교사범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공교방의 방조범. 네, 이 방조범. 예, 종범. 같은 말입니다. 방조범이나 종범 같은 말이고, 예, 방조라고 하는 것은 돌방자에다가 돌조자입니다. 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거의 쓰지 않는 일본식 한자입니다. 일본식 방조, 돌방자, 돌조자입니다. 종범은 종속되고 따를 종자입니다. 네, 그러면 춘봉이는 이미 영심이를 살해할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용팔이가 야, 너 영심이 죽일 거지? 죽여야지. 그래. 그러면 뭐로 죽일 건데? 글쎄, 야, 내가 총 있다, 총. 이거 빌려줄게. 고마워. 하고 이후에 실행차소로 나가서 총을 쏘아가지고 영심이를 살해합니다. 그러면 춘봉이는 살인죄고 용팔이는 정범, 즉 춘봉이의 살인 범행을 도와줬죠. 돌방자, 돌조조입니다. 총을 빌려줬잖아요. 그러면 용팔이는 살인죄의 방조범, 즉 종범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뒤에서 공부합니다. 그럼 갑자기 이걸 왜 보느냐? 뭐 지금 이거 기기 공부사 그런 게 아니고 이 그림이 앞으로 판례를 이해하거나 정리할 때 쓰는 겁니다. 만약에 이건 어떻게 됩니까? 가장 극단적인 예로 쉬운 예를 들자면 용팔이가 얘기합니다. 교사를 시도합니다. 야, 춘봉아, 그냥 영심이 죽여버려. 그게 나을 것 같아. 죽여버려. 라고 교수했습니다. 용팔이가 춘봉이가 뭐라고 합니까? 어제 죽였는데. 그러면 용팔이는 살인죄의 교사범이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될 수 없겠죠. 왜? 이미 어제 살인죄는 기소되고 끝났습니다. 그러면 하루 정도 더 지난 이후에 가공해도 교사범이 될 수는 없잖아요. 공교방은 기수시까지만 가능하니까. 아시겠죠? 그런 것 때문에 앞으로 판례를 볼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미리 별도로 해드린 것이고 그 그림에서 이제 오른쪽입니다. 오른쪽. 개소범을 그림으로 그리면 거기에서 오른쪽 그림 됩니다. 보겠습니다. 개소범을 그림으로 그리면 이렇게 됩니다. 기수시기하고
종료 시기가 벌어져 버립니다. 이게 계속범위 됩니다. 계속범하면 일단 가장 간단한 예로 감금죄 영화 올드보이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올드보이 좀 오래됐네요. 이제 영화가. 예, 유지태가 최민식을 16년 동안 가둬놨잖아요. 그러면 언제 감금죄는 기수입니까? 최민식을 납치해가지고 어떤 방에 넣고 문을 잠가버립니다. 문을 잠가버리면 최민식의 신체 활동의 자유가 침해되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그때 감금죄는 기수입니다. 기소되자마자 감금죄가 종료되는 건 아니죠. 왜? 16년간 가둬두는 겁니다. 그럼 계속 해가지고 계속범 16년 동안 계속 감금죄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종료 석방. 네. 16년이 지나가지고 유지태가 최민식을 풀어줬잖아요. 풀어줄 때 감금죄는 끝나고 석방되었을 때부터 감금죄의 공소시효가 진행하게 되겠죠. 진행하게 됩니다. 범죄 행위의 종료한 때로부터 기산하니까. 근데 문제는 기수 시기와 종료 시기가 이렇게 벌어져 버리죠. 이거하고 달리. 그러니까 그 그림에서처럼 이런 겁니다. 공범의 성립이 가능합니다. 보통은 정치범이나 상대범은 기소되자마자 바로 종료되니까 기소가 된 이후에는 교사범이나 방조범, 공동조범 성립할 수 없잖아요. 그런데 얘는 어떤가요? 기소되어도 아직 계속해서 감금하고 있으니까 기소가 된 지 한 2년 지났습니다. 2년. 용팔이가 야 지태야 너 내가 얘기 들었는데 최민식을 가둬두게 되면 어디서? 우리 집에서. 야야 너희 집은 나무로 되어 있으니까 최민식이가 금속 박숟가락 갖고 계속 파다 보면 탈출할 수 있어. 야 위험한데 양평에 있는 내 집을 빌려줄게. 우리 집 지하실이 50cm 정도 콘크리트 벽이야. 오 고마워 하고 용팔이가 유지태에게 방을 빌려줍니다. 도와주는 거죠. 그러면 감금죄가 기소가 된 지 2년이 지났다 하더라도 아직 감금죄는 종료된 게 아니잖아요. 종료되기 전까지는 도와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감금죄의 종범의 성립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앞으로 보게 되겠죠. 특히 이 그림은 나중에 결국 종국적으로는 범인 도피죄입니다. 범인 도피죄에서 보게 될 겁니다. 범인 도피죄에서 판례 공부하거나 문제 풀 때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미리 이 그림을 별표를 해 드린 겁니다.